각구란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5월 18일, 을구란에 근저당 5월 18일. 자,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뭐 본다고요? 접수번호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빨라요? 근저당이 빨라요. 근저당이 빠른 거예요. 뭐냐면 경매정보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낙찰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통합 등기부를 보고 위험해 안 들어간 거고. 근데 이거 낙찰받으시는 분은 뭐예요? 접수일자가 동일하네? 등기부 떼볼까? 반대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단독으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등기부의 각구라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재가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나머지 권리들은 을구란에 차례대로 기재가 돼요. 저희가 권리 분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각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를 합쳐야 돼요.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는 각구란에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재가 돼요. 그래서 각구를 딱 보게 되면, 자,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어. 그러면 가압류는 가처분보다 빠른 거예요. 이 순서대로 먼저 기재가 된 게. 왜냐면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재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을구도 보면, 자, 을구도요,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재해 줘요. 그러면 을구란만 보면 이 순서대로 권리의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요. 이렇게 각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를 저희가 합쳐서 권리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통합등기부라고 불러요. 통합등기부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각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를 통합했다라고 해서 그냥 저희끼리는 통합등기부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구만 보면 순위 매기는 거 쉬워요. 순서대로니까. 을구도 마찬가지예요. 을구도 순서대로니까 상관없어요. 저희가 통합등기부를 작성할 때는요, 각구, 을구 따지지 않고 권리에 접수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가압류가 2002년도에 접수가 됐어요. 2002년도 9월 1일 날 접수가 됐어요. 여기를 봤더니 지상권이 2002년도 9월 3일 날 접수가 됐어요. 권리의 순서는 접수일자가 하루라도 빠르면 걔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각구, 을구 따지지 마시고 권리의 통합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그냥 이 권리의 접수일자를 보고 순위를 매기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압류와 지상권의 접수일자가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접수일자가 다르면 접수일자 빠른 순서대로 권리의 순서를 매기면 되는데 접수일자가 동일한 거예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같은 날 접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가압류가 먼저 기재가 됐다는 거는 가처분보다 몇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먼저 접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각구란을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접수일이 같다고 할지라도 순서대로 보면 돼요. 을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각구에 있는 가압류와 을구에 있는 지상권이 접수일자가 동일하면 순서 매기기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별도로 기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수일자가 동일하면 이 서류 중에 어떤 서류가 먼저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합등기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각구, 을구 구별하지 말고요. 일단 권리의 접수일자 순서대로 권리의 순서를 정하세요. 근데 접수일자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접수일자가 같으시면 접수일자 아래 접수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접수번호로 순위를 매기시면 돼요. 접수번호로. 자, 각구를 봤더니요, 가압류가 2008년 7월 6일 날 접수가 됐어요. 자, 가압류의 이 권리의 순위는 2008년 7월 6일이에요. 페이지를 막 넘겨보니까 을구란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2008년 7월 6일 날 접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뭐 보라고요? 접수번호. 아래 보니까 가압류는 2065호고요. 근저당은 2066호예요. 그러면 어떤 서류가 먼저 접수된 거예요? 가압류. 그럼 권리의 순서는 가압류, 근저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순서는 각구, 을구 따지지 마시고 접수일자로 순위를 매기시고요. 그리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매기시면 돼요. 근데 귀찮게 우리가 이 권리의 순서를 왜 정해야 되느냐? 권리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권리 분석이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은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사설 경매정보 회사에서는요, 통합등기부를 작성해서 보여줘요. 권리 분석하기 편하라고.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의 순서를 매길 수 있어야 돼요. 자, 권리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A 물건이랑 B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A 물건의 등기부를 살펴봤더니 소유권, 근저당, 보존가등기, 경매기입등기예요. B 물건을 봤더니 순서가 소유권, 보존가등기, 근저당, 경매기입등기예요. 지금 보니까 근저당과 보존가등기가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야. 똑같은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데, 자,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예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보존가등기예요. 보존가등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거야. 내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나의 소유권 취득 날짜는 가등기 날짜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존가등기는 낙찰로 소멸되기도 해요. 낙찰로 없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낙찰로 살아남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존가등기가 살아남았어. 내가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는 살아있잖아요. 가등기권자가 이 보존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난 소유권 뺏겨버리는 거예요. 잔금 납부했는데. 그럼 보존가등기가 살아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존가등기가 인수되는 경우 낙찰받더라도 추후에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A 물건 낙찰받잖아요. 근저당 소멸돼요. 보존가등기 소멸돼요. 경매기입등기도 낙찰된 거니까 목적 달성한 거로 보고 소멸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등기부에 살아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소유권은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을 해줘요. 그래서 소유권은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보존가등기는 사라지니까.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낙찰되면 근저당은 지워져요. 경매기입등기도 낙찰됐으니까 지워져요. 근데 이 보존가등기는 지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만 바뀌어져 있을 뿐인데. 그래서 똑같은 권리라고 할지라도 권리의 순서에 따라서 낙찰자는 위험해지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 보존가등기는 왜 낙찰로 소멸돼요? 이 보존가등기는 왜 낙찰로 소멸되지 않아요? 이거는 2주차 때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요거를 똑같은 권리라도 권리의 순서에 따라서 안전 위험이 나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요 앞에 요 사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요 사례를 기억해 주시고 실제 경매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이에요. 자,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낙찰받으면 토지의 소유권도 내가 가지고 오고 건물의 소유권도 내가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자, 대지권도 등기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감정가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근데 6천만 원인데 1차 매각기일 날 유찰됐죠. 아무도 유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유찰되게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이 가격을 다운시켜요. 4,8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가격을 또 다운시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4차 매각기일 날 이때 한 분이 들어오셔서 3,84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다세대 빌라의 시세가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감정가랑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사실 뭐냐면 감정가랑 시세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감정가가 시세라고 해볼게요. 6천만 원짜리를 3,84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저희가 6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 싸게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6억짜리를 3억 8,400에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금액적으로 굉장히 잘 받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시세가 6천만 원짜리인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왔을까? 왜 4차 매각이 긴 날 이렇게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안 들어왔을까? 좀 이상하죠.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를. 자, 등기부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쵸. 소유권 보존은 소유권이니까 권리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가장 먼저 깃발 꽂은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에요. 자,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A 물건이에요? B 물건이에요? B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은 뭐냐면 이거 낙찰받아도 가등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고 잔금 치르면 소유권 가져올 수 있는데 가등기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돈 다 냈는데.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은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쵸, 못 받은 거예요. 잘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보니까 이거는 통합등기부거든요.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갖고 있는 권리와 읽고 있는 권리를 이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이렇게 권리 분석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가등기가 먼저 깃발 꽂았네, 그 다음에 근저당이네, 아 이거 인수구나, 들어가지 말아야지, 소유권 뺏길 수 있으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접수일자가 2004년 5월 18일, 근저당도 같은 날 접수가 됐어요. 같은 날 접수가 됐네? 그러면 등기부등본 한번 떼볼까? 로 가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떼볼게요. 떼봤더니 각구란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5월 18일, 을구란에 근저당 5월 18일. 자,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뭐 본다고요? 접수번호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빨라요? 근저당이 빨라요. 근저당이 빠른 거예요. 뭐냐면 경매정보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거예요. 원래 근저당 보전가등기예요. A물건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낙찰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통합 등기부를 보고 위험해, 안 들어간 거고. 근데 이거 낙찰받으시는 분은 뭐예요? 접수일자가 동일하네? 등기부 떼볼까? 아, 반대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단독으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인 거죠. 실제 등기부는 이거였어요. 문제가 없는. 근데 경매정보지에서 요거를 거꾸로 기재를 해준 거죠. 낙찰 받으신 분은 경매정보회사에서 실수해서 오히려 이익을 보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실제 등기부는 이거예요. 보전가등기가 먼저 깃발 꽂고 근저당이 이제 깃발 꽂고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낙찰되면 근저당 지워지고 경매 기입등기 지워지지만 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경매정보지에서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정보지만 딱 보게 되면 이거 문제 없네 하고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면 얘가 살아남는 거죠. 자, 저희는 경매정보지에서 제공해주는 이 경매정보지를 어쨌든 보고 낙찰받은 거잖아요. 근데 경매정보지에서 실수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떤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 이 경매정보 운영하는 회사에 딴지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경매정보지 하단에 진짜 안 보이는 글씨로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희가 제공해주는 경매정보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입찰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권리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저희는 손해배상 해주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쪼막만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걸로 애들은 법률적인 어떤 그 의무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할 물건은요, 저희가 입찰 전에 직접 등기부 떼봐야 돼요. 등기부 떼봐서 권리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등기부 떼가지고 등기부를 올려줘요. 그래서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걔네들이 요약한 통합 등기부뿐만 아니라 실제 등기부도 열람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등기부는 얘네들이 한번 올려주면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경매가 진행이 됐어. 근데 나중에 위험한 가처분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정보지 회사에서는 이거 몰라요. 업데이트도 안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요. 그 현장 조사를 해요. 입찰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루 전날 등기부 직접 떼봐야 돼요. 혹시 권리 순서가 잘못되어 있진 않은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위험한 권리가 다시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어? 공부할 필요 있어? 많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뭐 1000번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입찰 들어가는 그 물건이 그 1000번에 한 번 케이스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돈 들어가는 건데, 내가 열심히 모은 돈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내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 한번 떼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어떠냐면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정보만 믿고 들어가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안 봐요. 우리는 들어갈 때 매각 물건 명세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등기부도 실제 떼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등기부 등본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등기부에 있는 권리 순서를 매길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궁금하신 내용? 지금 이거 공부한 거는 영상이 언제예요? 영상은 제가 편집 기술자는 아니어서요. 좀 걸려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 날 정도까지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단톡방에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거거든요. 올려드리면서 제가 강의 교환도 PDF 파일로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매 공부는 여러분 그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영상은 오늘 수업하는 그대로 다 올라오나요? 아니면 뭐 편집이 되나요? 제가 일단 시간 단위로 끊을 거예요. 1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끊을 거고요. 그리고 주제별로도 끊어서 드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1시간 단위로 보실 거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주제별로 좀 나눠서 보고 싶어. 내가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제별로 보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업 종료 5주차 끝나고 나면 그 뒤로 한 달간은 더 보실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거 사실은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부분만 알면 되고요. 실제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있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계략적으로라도 이걸 접해본 거랑 접해보지 않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